과감하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신년기획 대담, 네. 청소년 미래활동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다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왜 데이터화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청소년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명제 속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데이터인데, 우리 청소년 분야의 데이터,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제 쭉 아마 설명을 해줄 거예요. 데이터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아직도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데이터화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데이터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또 여기 실제로 활용했던 우리 기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걸 전문으로 하고 계신 업체 대표님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좀 이러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데이터와 함께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막 여러 시간 동안 전문적인 공부를 하거나 학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하신 분들이 같이 해주셨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이번 첫 번째를 시작으로 해서 키와에서 지난 메타버스 때처럼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이 대담 프로그램도 사실은 저희가 다 자원봉사로 정말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다 자원해 오셨는데, 앞으로 지원도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기 키와를 좀 대문짝만하게 붙였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할 수 있는 좀 그 부분들이 좀 커졌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뭐 작은 감사의 박수를 오신 분들 같이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해주신, 저도 뭐 키워에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주신 감사의 마음을 다 같이 박수로, 크랩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와.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함께 하실 분들을 간단히 다 아시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남옥 우리 성북 청소년센터의 관장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시설 때문에 요즘 아주 굉장히 바쁘시죠. 우리 백기용 서초 스마트 유스센터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성남재단에서 또 스타로 탄생하신 우리 박현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박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분야만으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데이터 분야에 우리 성남재단하고 함께 하신, 전문 업체십니다. 데이터 드리븐의 고동환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알려주실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가 끝났고, 순서에 의해서 우리 조남옥 관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좋겠다 하는 영상을 하나 좀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컴퓨터를 켤 때마다 가방 광고가 뜨고, 집안 마트를 지나가면 우유가 떨어진 건 또 어떻게 알고 휴대폰으로 우유 할인 광고 문자가 날아오고, 여러분들 뛰는 영상은 어쩜 그렇게 내 관심사만 쏙쏙 파악해서 관련된 영상을 추천해주는지.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진 이유, 바로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큰 힘을 발휘할 기술,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치와 문자, 영상 등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로 말 그대로 빅, 대용량의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가 보급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KT 경제경영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 동안 전 세계에서는 2억여 건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으며 330만여 건의 페이스북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고 410만여 건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 1분 동안 말입니다. 빅데이터 산업은 바로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막힌 구간을 피해서 빠른 길로 안내하는 티맵 서비스나 나의 관심 상품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 것인지, 누가 재범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범죄율을 20에서 30%나 감소시키기도 했으며 스웨덴 자동차 회사 볼보는 50만 대 가량의 차가 팔린 뒤에야 알게 됐을 결함을 미리 포착해 수정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분석해 환자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을 미리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빅데이터. 그렇다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빅데이터 분석가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과학자로도 불리는 빅데이터 분석가는 대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 그 속에서 트렌드를 읽어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을 산출하는 일을 합니다. 또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 경제 상황 등을 예측해 더 나은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올빼미 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한 택시 승하차 위치 데이터 500만 건과 지역별 통화량 데이터 30여 건을 분석해 심야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아낸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수십 테라 정도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도 불리는데 빅데이터 엔지니어는 이 석유를 빅데이터 분석가나 과학자들에게 잘 가져다 주기 위해 송유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밖에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개발자부터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사서, 정보의 홍수 속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결정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한 뒤 그중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가공, 제공하는 전문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날 것이고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는 더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은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무료로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중분류 기준 빅데이터와 관련된 훈련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는 정보기술 분야, 금융보안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삼성 SDI, 차세대 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과학기술원, 문화콘텐츠 분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업환경 분야, 한국환경공단, 산업클러스터, 한국상하수도협회, 디자인 분야, 디자인진흥원, 스마트 팩토리 분야, 삼보모터스, 기계장치 설치 분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동산 분야,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요업재료 분야,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ICT 산업을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특히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분야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이런 것들을 보고 이어서 우리 조남옥 관장님의
일부를 전산화시킨 데이터화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필요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데이터 고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 고민의 일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공유하는 걸로 오늘 발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 봤더니 이건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 정부도 발표했고요. 이미 대규모 데이터 뉴딜도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비대면의 일상화 속에서 학교와 정부 역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김은대 부장님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청소년 분야 쪽에서의 빅데이터의 내용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널려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률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평가 자료나 국가 단위 데이터도 있고요. 매번 우리가 하는 요구조사들이 있는데 이걸 또 모아보면 저는 좋은 의미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의 자원들, 위기 청소년, 안전사고, 사업에 대한 참여율, 지역의 현황들, 부모나 청소년들의 요구들, 정책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이용자의 구성이나 소요시간, 금액, 이용빈도, 홈페이지 회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는데 이걸 데이터로 보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수집의 목적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를 안 보이겠죠. 그리고 수집의 방법도 역시 너무 아날로그적이거나 수기에 의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가.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서 현장에서 아직 접근을 못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과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데이터를 쓸모있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여기서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실은 데이터가 있긴 있죠. 엑셀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카테고리화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사업 실적 내고 나면은 대부분 다 이제는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데이터가 어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데이터와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에 의해서 사실 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되게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과연 그 데이터를 그럼 분석할 수 있는 원재료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뒤에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러면 데이터 수주를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은 활용 방안을 먼저 수립해야 되냐, 아마 이 두 가지가 청소년 현장에 어느 게 더 맞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무조건 모으고 보는 이러한 접근을 하는 데도 있지만 인더스트리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어떤 타겟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분야에 어떤 거는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 두 가지가 정말 다 필요한데 문제는 현장의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답들을 가지 못했을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질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받아온 질문들이에요. 근데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계속 사업의 의미와 성과가 뭐냐, 현장에 무슨 도움 주냐, 관심은 있냐, 애들은 여기를 좋아하냐, 활동이 뭐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애들을 오지 못하는 거냐, 현장에서 뭐 하는 것이냐, 전문성이 뭐냐, 현장을 신뢰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의미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은 보여지는 숫자나 보여지는 의미가 없다면 이것을 인정받거나 공유해내는데, 사회적 가치로 공유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해왔던 것은요, 대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조사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설문조사하고 요구조사하고, 그러니까 이 조사는 뭐냐면
공급자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데이터만 모은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왜 하냐고 했을 때 요구조사 뭐 이런 걸로 하고 프로그램을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만족도 조사 뭐 이런 형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공유되거나 재활용되는 그 데이터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집은 용이하지만 현상을 반영하는 조사인지는 늘 의문이었고 우리 스스로도 그 조사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화를 한다고 하면 수집 체계가 일정의 축적되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시스템화 시켜서. 물론 뭐 분석하거나 전문성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또한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자 중심에 이렇게 되면 수요자 중심 실제 현상들을 가능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해봤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꾸 조사해서 모으려고 하면 인력과 시간과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축적해내기 시작을 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이사장님이 강의하셨던 전산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그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말 청소년의 웰빙, 삶의 질에 이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그림일 겁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림일 겁니다. 저희가 시도했던 건 아마 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산화와 디지털화의 중간쯤인데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일 중에 일부를 저희가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디지털화를 시켜서 일정의 기본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했냐? 저희가 이름을 얍스라고 불러요. 성북 QRPS 얍스인데 얍은 유스 온리 프로젝트라고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 성인 사업을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청소년 사업만 하는 정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이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영장에 있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후 시간대에 수익 사업을 안 하고 청소년에게만 온전히 제공하는 1318 유스 온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몇 가지 고민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걸 맨날 수기로 작성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 중에서 방명록 수기로 하는데도 아직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 수기 작성이 굉장히 불편하고 정보도 명확하지 않고 글씨도 너무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의성을 높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후 시간 내내 이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고 할 텐데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머물고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들이, 그러니까 매도 모든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 새로운 아이들이 얼마나 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축적해내면 언젠가는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오면은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올해는 이제는 할 건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탭이나 이런 걸 통해서 QR을 출력합니다. 지금은 문자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어요. 그러면 이걸 받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인증을 하는 겁니다. 방문 인증. 그러면 도착한 시간과 떠나는 시간이 체크가 돼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어디를 이용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성도 도모하고 사실 저희에게는 실제로 해보니까 센터에 머무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인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늘어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5월달에 한 76분이었는데 9월달에 한 106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치해낼 수가 있었죠.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인식하는 것을 가서 필요한 걸 가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아날로그화에서 또 디지털화로 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그 다음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몇 명인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드나드는 것,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변동 추이, 그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들, 남자, 여자, 그리고 주로 많이 이용한 공간들 또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실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어느 요일에 아이들이 더 선호하고 어느 요일에 더 오고 어떤 프로그램에 또 애들이 많이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서 사실은 개인별로 우리가 서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개인별로 서팅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빅데이터화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소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면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현장에 데이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데이터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축적해내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도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청소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도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맞춤형 서비스의 전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사실 그러면서 청소년 현장만의 데이터 갖고는 안 되고요. 사회에 있는 데이터와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청소를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결국 생산성이나 이용 중대 성과 중심으로 바뀌겠죠. 결국 이것이 결국은 청소년에게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찾아낸 청소년 웰빙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청소년 현장의 대전환과 더불어서 웰빙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현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1, 2, 3, 4부까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1, 2, 3, 4부에 다 다뤄도 될 내용을 오늘 정말 실제 사례까지 우리 조남욱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 있고 좀 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 백기훈 관장님, 이제 스마트 유스센터를 운영하는 백기훈 관장님은 과연 또 어떤 의견으로 또 어떻게 지금 또 실행을 준비하고 계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기훈 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조남욱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도 스마트 유센터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최우선의 지금 과제로 돼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진행할 단계의 가장 큰 목표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똑같이 다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냥 이게 왜 필요하지? 그리고 왜 해야만 되지? 그리고 또 하게 되면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로 고민했던 가장 부분은 개방적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극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저희가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전부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 삶이 자체가 디지털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코로나19가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에 좀 앞당겨졌다는 데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청소년 시설들을 보면 이런 지금 현상 가운데서도 다양한 그냥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메타버스가 작년에 그리고 그 전년도부터 좀 이렇게 굉장히 유행하고 많이 나왔을 때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또 운영을 잘해주신 기관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하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타버스가 전부인 것 마냥 그것만 우리가 올인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 사실 메타버스 활동이 진행되긴 했어도 실제 프로그램으로서만 운영이 되고 뭐 기관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의 뭐 사업의 중장기 반영에 반영됐다거나 하는 것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먼 얘기 같고 준비 단계에 그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청소년들은 이미 디지털 기반으로 벌써 생활 자체가 변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올해 서울시만 해도 중학생 전원에게 태블릿이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태블릿을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훨씬 더 많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은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청소년 시설들은 어디까지 와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큼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너무 지금의 업무에만 해도 너무 치여 있는 게 우리 지금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데이터가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하고 정말 이 왜라는 거에 요즘은 많이 꽂혀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청소년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과적인 부분,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지향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실제 단위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평가서 한 장짜리, 몇 장짜리 정도에만 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운영백서로 묶어져서 나오는 정도 이외에는 실제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한 것들이 많이 부재가 되고 있죠. 학교에는 학생기록부가 있고 뭐 하물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뭐 방과후 아카데미에는 매일매일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어떤 것들이 운영됐는지에 대한 일지나 이런 부분들도 기록이 되는데 실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한 1, 2년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활동 참여 기록부라는 그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설들에게 운영을 했는데 활동들을 다 기록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청소년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누락되기도 하고 너무나 업무에 치여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된 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그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유스내비, 서울에서 운영되는 이 유스내비에 e포트폴리오라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스내비를 통해서 활동하고 했던 것들이 역량별 활동 지수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진행도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켜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가장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통해서 그냥 그때그때의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닌 일상적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환류체계를 통해서 우리 사업에 아니면 청소년들의 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뭐부터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까? 저희가 생각한 건 코로나19 이후에 빠른 디지털 전환의 이 시점에 맞춰서 지금 시기에 청소년 센터의 새로운 운영 모델도 필요하겠다. 그 운영 모델 안에 이런 데이터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보자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운영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해봤습니다. 저희 서초 스마트 유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발표를 통해서도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크게 종합지원센터, 콘택센터, 원택센터라는 이 그 운영 방향 안에 저희가 5가지 스마트 전략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이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S에 해당하는 이 스마트 시스템 전략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청소년들이 유센터에 와서 활동하고 그런 활동되어진 성과의 내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풀어낼 수만 있고 또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 시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을 시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스마트 연계, 스마트 활동, 뭐 스마트 경영 관리 그리고 직원들 역량을 키워주는 스마트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RPA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전략들을 짜면서 뽑아봤더니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사돼서 나온 전략이 청소년들의 맞춤형 자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청소년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들의 맞춤형 자료고 그에 따른 수집과 또 그걸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청소년 활동 이용 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적인 시스템. 아까 조남욱 관장님께서 하셨던 몇 명이 정말 이용했고 언제 이용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도로서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단계별로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센터에서도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관의 운영 전략을 좀 스마트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쪽의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 좀 운영 전략을 먼저 시설의 모델들을 좀 구축하시고 방향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초 분석을 통해서 조금 기관에서 필요로 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담 인력은 누가 할 것이며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청소년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는데 활용 가능한 또 다른 빅데이터들이 무엇가 있는지, 그리고 기초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대체 필요한 청소년들의 데이터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일 사실 조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저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 분야의 전문성이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소년 시설에서 스마트화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자문서의 서식화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부터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학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청소년들이 실제 다양한 그런 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뭐 데이터의 이해라든가 활용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분석 방법론이라든가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에 대한 그런 교육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라든가 정보관리,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학습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일 저희가 중요시 생각했던 건 청소년들의 데이터 수집도 중요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도자들이 수집하는 방법적인 거, 활용하는 방법적인 거, 분석하는 방법적인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지도자들조차 업무 자체가 스마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에 좀 초점이 가장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 플랫폼이라든가 다양한 기기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중점적으로 좀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사실 성과와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청소년 삶의 가치 실현이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좀 선제적으로 사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리스트업을 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활동 기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 기록도 좀 단계별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단순 참여 기록부터 시작을 해서 담당자가 의견을, 청소년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보고, 또 나중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보고 하는 뭐 단계까지 좀 더 활동 기록을 좀 단계적으로 좀 더 그렇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었고,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건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야지만 또 가능할 일이고, 저희 뭐 일개 청소년 시설의 그런 데이터 가지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성과 측정이라든가 그걸 통한 환류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까지 있는데요. 뭐 먼 단계지만 굉장히 좀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들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참여 활동이라든가 재능 진단, 뭐 만족도, 정서적인 역량, 진로 직업 역량, 뭐 문화 감수성, 리더십, 그냥 단순 참여 활동 기록보다는 좀 이런 것까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도 지금은 이런 좀 고민의 단계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 박현노 선생님이라든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소년 시설에서 데이터 준비까지는 사실
디지털 전환의 D자도 아직 시작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고민들을 직원들과 함께 같이 좀 고민해보고 나눠보고 어떤 것부터 필요한지를 좀 선제적으로 실천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랩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까 알려드렸죠? CLAP 누르시면 박수 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지금 이제 딱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너무 쏙쏙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소년 분야가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좋은 발표들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구축을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정부로부터 예산도 받아서 활용했던 우리 성남 청소년 재단의 사례를 우리 박현노 우리 담당 선생님이 이번에 아주 고생을 하셨고 또 승진도 하셨어요. 이거 하시면서 그래서 축하드리면서 한번 하셨던 내용 그리고 어떻게 좀 현장에서 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재단 성남현 교육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도입니다. 저는 그냥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센터장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약간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좀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됐던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순서는 이 사업에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한 아주 간단한 용어 설명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데이터 구축 사업에 했던 데이터 종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축 데이터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순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데이터,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성남시 학생 청소년 핵심 역량 분석 교육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사업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열고 있는, 구축되어져 있는 데이터의 종은 다양한 분야에 다 있는데, 저희 청소년 활동과 교육 쪽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지점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도 들어가고, 학생 청소년 같이, 넣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무자예요. 제가 무슨 뭐 전체적인 어떤 재단 시설의 어떤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계속 지금 미래 교육이나 미래 청소년 활동의 역량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아이들의 이런 역량이 함양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역량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그런 효과성을 한번 보고 싶었던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저희 근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데이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성남현 교육지원단에서 2018년도에 지금 여기 같이 참여하고 있는 데이터 드리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냈었는데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이게 그냥 직관적인 내용을 연구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하고 또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지금 현재 데이터랑 인공지능이 굉장히 기술력이 고도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 효과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활동 사업을 하면서 되게 저희는 나름대로 우수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는 활동 사업이 정말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하고 인공지능을 통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 시작된 지점들은 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설명회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막상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 용어 중에 데이터, 그다음 메타데이터, 원천 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블링, 그다음 프로그래밍, AI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데이터와 이런 디지털 관련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 그리고 수련관에서 지금 현장에서 담당자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작성된 기록들 모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기 뭐 이런 것도 데이터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든 인공지능 데이터든가 이걸 활용하려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한글 파일 문서는 데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기계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한글 파일을 쓰지 않고 데이터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글 파일을 지금 쓰지 않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서로 지금 제가 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아마 저희 청소년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데이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정보, 이 명식이 다 데이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메타데이터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근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메타데이터가 뭐냐면 그 데이터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는 프로그램을 보면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프로그램 명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근이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찾아내려면 저 당근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당근의 색깔이 주홍색이다 라고 하면 그 주홍색이라는 것이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게 메타데이터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원천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가장 처음의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빅데이터든 인공지능 데이터든 간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 전환을 시키기 전에 원래 있는 형태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저희가 원천 데이터 또는 원심 데이터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아까도 전에 그 센터장님들이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데이터들, 그 많은 데이터들을 통칭하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좀 활용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양을 기계나 인공지능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고도화됐기 때문에 기술이 빅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뭐 정부나 이런 데 자꾸 데이터화 시키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링은 저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저희 사람 머리처럼 그 영역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하는 그 그 지표 작업을 하는 게 레이블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주홍색, 이 색깔이 있는 이 길이 10cm 정도의 이 사진이 당근이라고 지정해 주는 걸 레이블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링 작업이 있어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센터장님들이 얘기하셨던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이번에 사업을 했던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서초나 성북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작업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영어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했던 데이터 사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수집한 저희가 이제 12만 건을 저희가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데이터 원셋이 뭐냐면 프로그램명, 메타데이터가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메타데이터는 프로그램명, 그 다음에 학생의 교급,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 그 교급,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수행과제, 이 메타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안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수행과제에 관련된 상중하의 과제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보여지는 행동 기록, 그리고 그 행동 기록을 바탕으로 한 평가 기록해서 한 6가지의 데이터 셋이 뭉쳐서 하나의 원 데이터가 됐고요. 그 원 데이터가 12만 개를 모으는 게 저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 건 정도를 모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모으게 됐고,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재단이나 지원단이 하고 있는 240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성남형 교육지원단이 학교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6개 학교랑 기관에서 저희가 15만 6천 건 정도 수집하게 됐다. 물론 여기 있는 실무자들이 다 그 관찰 기록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모 사업에 받았던 비용 한 8억 정도를 활용해서 243명을 채용해서 관찰 기록을 해서 15만 6천 건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되게 힘든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수집 기간이 또 짧은 부분도 있고 코로나 등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3개월 동안 못할까봐 항상 마음을 조마조마했었고요. 이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이 PT에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미션 기록, 사실 기록, 평가 기록은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고요. 그 밑에는 저희가 만든 15만 건에 수집하게 된 거를 저희가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랑 공동으로 개발한 게 있어요. 그게 성남시 청소년 4대 역량이라 12대 세부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역량에 이 기록,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봤더니 이렇게 자기 이해 역량과 진로 개발 역량, 생애학습 역량, 이런 것들이 이런 그래프로 저희가 표현을 좀 해본 겁니다. 향후에는 아마 이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한 그 활용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한 3-4가지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건 아이들의 역량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록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AI에 인공지능이 아이들을 저희 성남시 4대 역량 12개 하위 역량으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의 역량은 자기의 역량이 5%고 공동체 역량이 35%, 생애학습 역량이 47%를 보여진다라고 이게 평가 인공지능이 지금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활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 평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 평화학교가 보여지는 참여했던 아이들의 역량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분포되어 있다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재단 프로그램을 좀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역량 설정할 때 이 자기관리 역량이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저희 그 지도자들의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그 직관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역량들이 아이들한테 함양시켜 줄 수 있고 역량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성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세 번째는 아까 원래 이제 저희가 사람이 썼던 평가 기록을 AI가 행동, 사실적인 아이들의 퍼포먼스 기록을 통해서 이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나서 이 활동 기록을 보고서 인공지능이 판단 내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신뢰도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나면 신뢰도 검사를 하는데 저희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뢰도는 저는 0.8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 항상 의심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공지능이 당연히 뭐 100% 뭐 알파고처럼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저희 지도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하면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일단 올해 사업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성남시 청소년 재단도 함께 하겠지만 저는 청소년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진로 데이터로 지금 공모를 추진해서 아마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의 자리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도움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우 선생님, 박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아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학교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청소년 활동이 에비던스 베이직, 그러니까 증거 기반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이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 성남 사례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쭉 봐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분, 우리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우리 청소년 분야가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하고는 같이 했지만 좀 더, 한 발짝 뒤에서 혹은 좀 한 발짝 앞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성남하고 해서 함께 이 빅데이터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고동환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은 또 내용을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오늘 먼저 저는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방금 전에 박현도 선생님과 함께 작년에 15만 건 데이터 같이 모은 저희 컨소시엄의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김용대 부장님께서 일단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계에는 저는 오히려 외부에서 보면 많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얘기 나누고요. 나머지는 조금 마중물 형태로 오늘은 모든 걸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또 설 연휴도 있고 하니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또 박현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적인 부분으로 좀 보조를 맞춰서 저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청소년계 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기본 한국교육개발원, 그다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런 곳들이랑 주로 연구를 많이 진행했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쪽에서 저희를 또 좋게 봐주셔서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것 연구도 같이 진행해오면서 작년에는 드디어 의미 있는 사업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작을 데이터 얘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학 스트레스나 글을 써놨는데 또래와의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어떤 다양한 가능성 실험하고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단과 수련관들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해야 되는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원래 그걸 하는 목적의 조직이고 기관이고, 근데 청소년 기관에는 그런 제약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도 젊은 AI 연구하는 친구가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예전에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목적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청소년들인 거죠. 저희가 아까 청소년 행복 실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진행했던 것도 오늘은 간단히만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또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단순히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좀 했고, 이거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 조사 2년마다 하는 행복 실태 조사고요. 이런 것들 데이터 우선 청소년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해도 이런 주관식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다른데 주관식으로 행복에 대해 자신의 미래와 현재에 대한 걸 아까 설문조사 얘기가 오늘 좀 나왔는데, 설문조사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주관식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자기 현재의 부정적인 표현을 썼냐, 미래에 대해서 긍정 부정 표현을 썼냐로 이 성남시 청소년들 응답했던 청소년들을 9가지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다행히 이제 현재도 긍정적이고 미래도 긍정적인 청소년이 제일 많긴 하지만 이런 집단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그냥 설문조사를 하면 응답 결과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2차적인 분석들을 하면서 유의미한 의미들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원래 그렇고요. 그래서 성남시랑 했던 것 중에 또 이제 기본적인 행복에 대한 그 점수 척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그룹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행복 이 그룹 나눈 거는 점수가 높은 그룹 나눈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영역, 그 주관적 웰빙 이런 이 영역에 대해서 유사한 패턴으로 응답한 친구들을 저희가 컴퓨터로 이제 분류를 해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제 실제로 분류를 했고요. 이제 이런 거를 하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9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주관식 응답을 보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집단별 맞춤형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워크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긍정 이런 친구들 그룹별로 또 현재도 부정이고 미래도 부정인 친구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 이렇게 9가지로 이 그룹별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걸 기획할 수 있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클러스터링 했던 거 토대로는 예를 들면 어떤 집단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저희 여기 분당구에 있는 청소 수련과 활용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각각의 집단, 취약한 집단, 행복지수가 취약한 집단에게 특히 이거 코로나 때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해줘야 되나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응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설계, 사업들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박현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소개를 박현노 선생님께서 저보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추가적인 설명만 좀 드리면 인공지능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되는 구조를 저는 오늘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을 또 마침 잘해주셔서 너무 좋고 활동 기록을 보고 역량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어떤 우리가 청소들 보면 좀 한 몇 번 이렇게 지도를 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 오히려 머릿속에 이 친구의 어떤 기준점을 주면 아, 이 친구는 자기 이해 역량이 높다, 낮다 이런 건 금방 잡혀요,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그걸 기록으로 만들어내는 게 고통인 거죠. 사실 이거는 모든 교육을 담당하거나 인사를 담당하는 모든 곳의 공통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인사과도 그렇고 대기업의 인사과도 그렇고 공공기관 인사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학교라 다르다 얘기했지만 학교도 그런 기록들을 잘 작성하시는 건 국어과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토대로 저희가 기준점을 활동 기록 자체를 작성하는 걸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탑이랑 저희가 특히 야탑 수련관을 중심으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데이터 저작 도구이자 청소년 역량 관리 프로그램이자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활동 기록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했고 마침 이제 엊그제 시연회까지 최종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량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오늘은 일단 이거는 최종 저희가 개발한 화면은 아직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 해서 최종 보고회 때 그 전에 진행했던 화면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 키워드도 분석해 줄 수 있고 애들별로 그 다음에 뭐 회차별로 어떤 식으로 역량 자기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동료들끼리 또래끼리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다음에 뭐 지도자분들은 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프로그램별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원래 하던 거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 이런 데이터를 저작하고 그다음에 리포트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업별로 리포트가 같아 보이지만 아까 리포트는 학생별인 거고 이거는 예를 들면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역시 사업별로 프로그램별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런 개인별 리포트를 다시 한번 이제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 아까 사업 리포트는 우리가 더 나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데 활용이 되고 개인별 리포트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제공하는데 그냥 간단한 활동 기록들을 하면서 제공을 한다면 이제 청소년 시설의
그 청소년들이 오고 나서도 피드백을 받게 되고 또 보내는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왜 청소년 기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인공지능인데 이걸 저희가 지금 사실 지금 프로토타입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연은 오늘 못 해드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의사소통 각각 역량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이를 보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다 되세요. 이 아이는 공동체의식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서 이제 기록을 생성하면 이렇게 AI가 기록을 생성합니다. 이거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이제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문장들을 보시면 사람이 쓴 문장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엔진이고요. 저희가 만든 이 엔진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야탑 수련관의 기록 저작 파트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에서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 그리고 그동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청소년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처음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 저는 기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원 교육은 그러니까 민간 교육은 어쨌든 좋은 진학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면서 어쨌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고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대로 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나 교육을 보니까 자유도도 높고 저희가 이제 얼마든지 그쪽에서 하지 못하지만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도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해봤지만 제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저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도 이런 역량 관련된 관리하는 LMS를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수련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련관들, 청소년센터들 협조를 하면 인공지능 성능이 이런 데이터 저희가 이제 저희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저희끼리 이제 이걸 모았는데 이걸 다 같이 모으고 또 데이터를 계속 고도화를 한다면 엄청난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진흥원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한 대담을 하면서 담론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정말 오늘 저도 이걸 기획을 하면서 여기 계신 발표하신 분들이 물론 잘해주려고 믿었지만 네 분의 발표를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뭔가 이제 뭔가 길이 좀 보이나? 뭔가 좀 보인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에비던스 베이직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재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증거들이 보이니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발표하신 분들 세 분이 지금 이제 한 분은 너무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마지막 세 분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또 한 주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4번 정도 이 데이터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 듣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요. 오늘 발표하신 세 분들 발표하시면서 서로 또 들으면서 드시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보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청소년 활동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이번에 대표님부터 좀 말씀을 하시는데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성남에서 좋은 데이터도 만들고 AI도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일반 기관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비용 같은 게 드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지금 현재 구축된 비용이나 이런 거 가지고 협조해서 참여하면 되는지 그거 먼저 답을 먼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기관들에서는 운영비도 있고 원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기관들이 힘을 모은다면 주무부처나 상위기관에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으로 이제 이런 걸 도입하는 형태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비용을 좀 절감하실 수 있고 AI랑 데이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지금 단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있지만 저희도 이번에 성남시랑 같이 하면서 개발에 대한 구축에 대한 비용과 앞으로 또 AI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인공지능 모델도 계속 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좋은 어떤 그 협력하는 모델을 지금 좀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지만 이제 그게 같이 모아서 이제 상위 부처나 어떤 좋은 국가 기관의 사업과 연계를 좀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제 도입을 함께 해보고 또 거기서 데이터는 많이 모아질수록 좋거든요. 좋은 데이터가 많이 모아질수록. 그래서 그런 방향의 아이디어가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좋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가장 좋은 모델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여기 있는 우리 민간 우리 청소년 시설들은 정말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오늘 이제 쭉 말씀 들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오히려 교육 쪽과 많이 협업을 하지만 이런 혁신의 시작은 청소년 쪽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힘을 모으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잘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오늘 부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서 같이 아이디어 나누면 지금 저희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데이터나 AI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여주신 분이 만든 겁니다. 모든 분들, 네, 대표로 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이제 백기훈 관장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뒤에 이제 갈수록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고민했던 것들이 좀 다 실현될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게 분명히 걱정되기는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가능한 재단 아니면 가능한 시설들부터 좀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곳들부터 좀 함께 하셔서 많은 데이터들이 좀 쌓여가는 모습 속에서 저희가 발전을 같이 일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고민하는 시점에서 가장 사실 중요했던 건 어쨌든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들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과 사고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모든 우리 지도자분들께 같이 함께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욱 관장님. 예, 저도 많이 배웠고요. 역시 데이터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네요. 네. 우리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출발로 근데 우리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뭐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저런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또 관심만 있다면 사실 협업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처럼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우리가 데이터화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의지를 갖는다면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시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해보면 전 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관장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뭐 많은 기관장도 오셨고 또 기관이신 지도자님 계신데 기관장이 바뀌어야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야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계가 변화할 수 있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가능성의 시작을 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저희가 뜻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고 대표님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을 청소년 현장에 대해서 느낀 바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지도자 학습방 또 기관장 학습방을 통해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의견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뭔가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씩 모아진 것이 큰 산이 되고 그게 더 아마 생명력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깊은 박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2차를 기대하면서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2차 때 같이 듣고 싶다든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같이 서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획 대담은 키와가 또 같이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상진 지도자의 쾌유 정말 속히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또 마음속으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응원하면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왜 청소년 활동은 데이터화되지 못했나라고 하는 대단한 막을 내리고 2차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